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오쩌둥이 진강산 부근까지 와서 장시성의 용신현 산원촌에 도착을 해서 부대를 개편하고 중국 공산당 당사에서는 산원 개편이라고 부릅니다. 1927년 9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는 10,000명도 넘는 군대 편제가 1,000몇 명 줄어들었으니까 조직 편제 자체를 개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는 일이고, 중국 공산당에서 중시해서 이거를 산원 개편이라고 기록한 요점은 사병위원회라는 걸 건립합니다. 취지는 장교와 사병 간의 정치적인 평등, 부대 내의 민주관리제도를 시행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사병들이 동요하고 신병도 확충해야 되는데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획기적인 대책, 기존 틀을 벗어나는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과단한 정책을 내놓는 데는 강점이 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능력, 우월한 점은 그런 쪽이 아니겠는가. 마오쩌둥이 진강산에 도착한 게 1927년 10월 하순인데 지도보고 찾아오긴 왔는데 또 여기서도 좀 더 미시적으로 지형을 관찰하고 그 입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혁명 유적지로서 홍색 관광지라고도 부릅니다. 중국 공산당이 혁명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사연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홍색 관광지 지정해서 그런 데 찾아다니는 관광을 홍색 관광이라고 불러요. 이 진강산 근거지도 대표적인 홍색 관광지 중에 하나죠. 지리적 조건은 러샤오 산맥, 산간 오지입니다. 후난성과 장시성의 이제 경계 지역에 러샤오 산맥 중간에 약간 좀 그래도 좀 구릉지대 같은 게 있어서 평평한 지역이 진강산 지구. 그리고 또 눈여겨본 거는 후난성의 링현, 그리고 장시성의 닝강, 수이촨, 용신 3개 현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주와 분홍을 털기에 좋다는 거죠. 그 현에 가서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공 입장에서는 그걸 토지혁명 투쟁 이렇게 부르죠. 보통 이제 군대식 용어로는 보급 투쟁이라고 이제 부르고, 진강산 지구의 지리적 특징을 보면은 중심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해야 됩니다. 교통이 편리해서 국민당 토벌군이 편하게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 통치 역량이 박약하겠죠. 교통도 불편하고 상관오지니까. 그 다음에 전진 공격, 후퇴 방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어요. 왜냐면은 산이 높고 음준하고 울창한 때 산림 그 사이에 몇 개의 좁은 산길, 양옆에는 절벽이고, 그럼 거기 이제 매복할 수도 있고, 동정을 살피다가 자기보다 좀 강한 적인 것 같으면 도망가고, 쉬고 있으면 가서 교란하고, 그런 식의 마오쩌둥 전술이 이 지형을 이용한 정리된 전술이죠. 그리고 츠핑, 따샤오징 등지에 논과 촌락도 있어서 약간의 이제 경지도 있단 말이에요. 상간오진데도.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조건들이 결국은 농림땅 패거리, 산적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적들이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똑같은 그런 입지 선정 기준을 적용했을 겁니다. 이들 현에는 1차 국공합작 시기, 대혁명 시기라고도 그러죠. 북벌전쟁 시기에 공산당 조직과 농민자위대가 건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제스의 4.12 쿠데타, 국민당군이 이제 반공정책을 시행하면서 지하로 다 잠입해서 군중 기초는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따샤오 우징이라는 이 지명 이름이 따샤오, 대소오정입니다. 대소오정이라는 게 크고 작은 5개의 우물, 그러니까 크고 작은 마을이 5개가 촌락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징, 샤오징, 샹징, 샤징, 윗마을, 위대 우물, 아래 우물. 그러는데 마오쩌둥은 그 중에서 그래도 규모가 좀 큰 부락인 따징, 큰 우물 마을에 거주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따징이 홍군의 헤드쿼터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 시설들도 따징에 건립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병원, 홍군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홍군이라고 불렀죠. 소련은 적군, 근데 중국은 홍군 불렀죠. 그 다음에 군복공장, 홍군병원과 군복공장 같은 것들이 아직도 보존돼서 혁명 유적지로 홍색 관광 상품으로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마오쩌둥 앞에 그 당명 과제로 돌아와서 원래 있었던 토박이 농림당 패거리들, 하나는 위안원 차이라고 우리 동음으로 원문제, 또 하나는 왕조라고
왕좌죠. 이 두 놈이 기존의 그 농림당 패거리, 산적 두목이죠. 이들이 패거리가 각각 병력은 한 150에서 160명. 그리고 각각 또 총도 한 60정 정도, 한 30-40% 가지고 있고, 근데 이들이 일반 산적하고는 또 다른 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1차 국공합작 때, 국벌전쟁 때는 그 전쟁에도 참여를 했었고, 위안원 차이는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마오쩌둥보다 선배인 거죠. 보니까 자기들은 한 160명, 둘이 연합을 해도 한 300명 조금 넘는데, 갑자기 한 1000명 정도나 되는 놈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오쩌둥 패거리가. 그러니까 잔뜩 긴장해가지고 그냥 경계하는 눈초리로 주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자신들보다 숫자도 훨씬 많고, 비록 패했지만은 전투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굴러온 놈들한테 이거 우리 나와바리를 그냥 그대로 다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그 경계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었겠죠. 반대로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놈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좋은 거는 홀라당 먹어버리면 되는데 잘못 건드렸다간 얘네들이 유격전술로 괴롭히면은 피곤하죠.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위안원 차이가 공산당원이라니까 이 위안원 차이부터 공작을 하자. 그래서 위안원 차이에게 제시할 카드를 가지고 전적위원회에서 마오쩌둥이 내가 저 위안원 차이를 만나서談判을 하면서 걔네들한테 총을 100자루를 주겠다고. 그럼 그 녀석들이 좀 뭔가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표시하고, 잘못하다 우리가 먹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끈질기게 또 설득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의사대로. 그래서 위안원 차이하고 닌강 따창촌이라는 데서 닌자 사당, 그 사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1927년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안원 차이는 만나자 보니까 만나서 뭔가談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안원 차이는 그 회의 장소인 닌자 사당에 자기 부하들 한 20여 명을 총을 지닌 채로 매복을 하도록 이제 딱 배치를 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막상 마오쩌둥은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안원 차이도 안심하고 둘 사이談判이 시작됩니다. 마오쩌둥은 우선 위안원 차이를 이제 지켜 세워줍니다. 너희들 부자들의 재물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고 들었는데 혁명 성격을 가진 활동이다. 좋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 지켜 세워주죠. 우리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상황이 어렵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총을 100자루를 제공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안원 차이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총이 60정 정도밖에 없는데 100정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감동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600은 위안을 일단 현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마오쩌둥 부대가 후방 의원과 주둔지를 자기 영역 안에 건립하는 것도 나는 동의한다. 좋다. 그리고 내 친구 왕조도 내가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 영역 안에서 당신들 이 1000명이 넘는 무리가 같이 여기서 뭘 해먹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좁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영역 밖에 링현, 차링, 수이찬현 그쪽으로 나가서 거기 토들의 재물을 쟁취하는 게 좋겠다. 쟁취라고 표현하지만 털어먹으라는 거죠. 지주와 부호들을 털고 땅은 무상몰수해서 고농과 빈농들한테 무상분배해주면 농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재물은 보급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부대를 이끌고 위안원 차이가 얘기한 대로 후난성 남부 링현으로 가서 벽지 시골 현이니까 국민당 무장 세력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빈약할 거 아닙니까? 제압하고 지주와 토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탈하고, 그러면서 주위 환경을, 지형 이런 걸 숙지합니다. 적응 과정이죠. 그리고 마오핑이라는 그 마을, 위안원 차이가 주둔하고 있는 거기에 부상병과 잔류자들을 위안원 차이에게 관리해달라고 좀 부탁하고, 자기는 부대원들, 그런 사람들을
군사 간부로 위원원차의 부대에 파견을 보내서 농림당 패거리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조직적으로 부대를 편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하면서 정치와 군사훈련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겟은 또 한 명 그 패거리 두목이 있지 않습니까? 왕조를 다시 타겟으로 해서 공작에 들어갑니다. 왕조에 대해서. 왕조는 좀 문화 수준이 좀 낮았습니다. 위원원차보다. 단순하고 마오쩌둥 몇 번 만나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와, 마오는 정말 학문이 높은 사람이다. 마오쩌둥과 한 차례 대화를 하면은 몇 년간 책을 읽은 것보다 오히려 낫다. 한마디로 뿅 간 거죠, 마오쩌둥한테. 그 다음부터야 뭐 일사천리죠. 마오쩌둥이 위안원차와 왕조한테 설복할 때 주요 얘기가 니네들은 지금 봉건 민간 결사 관례를 따르고만 있지 정치 목표나 계급 경계선 같은 게 명확치가 않다 하는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기존의 농림당 패거리나 토비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앞으로 간다. 그런 목표와 방향성을 확실하게 다시 정립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8년 1월이죠. 프랑스 유학하고 돌아온 허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허장공을 왕조 부대의 당대표로 파견하고 부대 개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왕조하고 위안원차의 부대 안에도 공산당의 기층 조직하고 사병위원회를 조직하고 자기가 자기 부대에서 했던 거를 그 부대에다도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부대의 영향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정치와 군사 소지를 제고한다 하는 명분하에 이어서 왕조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위안원차와 왕조의 부대를 자기 부대인 공농혁명군 제1사단의 제2단, 한 연대 정도 됩니다. 제2단으로 이제 편제, 정식 편제하고 그 위안원차를 그 단의 단장, 연대장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왕조를 부단장, 허장공은 단의 당대표 임명. 마오쩌둥은 항상 군대는 당이 지휘한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정치위원을 맡습니다. 당이 군을 지도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휘권을 항상 잡고 있죠. 이 위안원차와 왕조는 연대급, 단급이지만은 거기다도 또 정치위원을 보내서 허장공이 당대표로서 군대를 지도한다. 뭐 이렇게 형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오쩌둥이 진강산 도착 후에 어떻게 입지를 선정했느냐 하고 기존의 농림당 패거리 있었던 위안원차와 왕조를 어떻게 설복해서 자기 조직으로 흡수했느냐 하는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마오쩌둥이 진강산 근거지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